안녕하십니까.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그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이걸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노잼인데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비평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어떤 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조금은 우리의 뭔가 좀 다른 것들과 틀리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탐구하는 글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에휴, 왜겠어? 시험 보려고 오지. 자자자자자자자자. 같이 한번 봅시다. 논리적, 분석적, 해학적, 묘사적. 근데 솔직히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 특징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대상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글을 전개했고요.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했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이거. 자문자답. 어쨌든 그리고 추론적. 왜냐면은 답이 딱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 사람이 거의 추론해 나가는 거고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문체를 준대요. 친근하게 하려고. 직접 봅시다. 싹 안 줘줘. 물 묻어가지고. 에이. 자, 봅시다.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조성아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거래요. 어떤 인물이었는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제 윤두서이다.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 첫인상만으로 보는 이를 압도한대요.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하다.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느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인인가? 무인, 그러니까 칼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이 남달랐으며, 용력이 이제 씩씩한 힘이란 뜻이래요. 씩씩함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출중한 무예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한 성품의 장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계속해서 추측하는 거죠, 이 사람은.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1000만가지 상념의 뿌리가 된다.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첫인상을 믿을 만한 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죠. 첫인상을 믿을 만하지 못한 이유.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가지 외적 요소. 여기까지 괄호치세요. 그가 입은부터 방금 읽은 데까지.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소들. 이것들이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도록 하자라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이거 왜 한다고 했어요? 친근감을 위해서 한다 했죠. 그래서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문체. 친근감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친금은 뭡니까? 친근감 유발.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탄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으며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있게 표현해준다까지. 뭐 한 거야? 자화상 묘사한 거죠? 근데 원래는 평면은 입체감을 주기 힘든데 방금 입체감을 주는 요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화상 보면은 조금 무서워요. 너무 무섭게 그렸어. 입체감을 주는 요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쫙 얘기했죠. 그런데 그 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라고 합니다. 띠용. 자, 아무리 조선시대 때 그린 거지만 아유 왜 없어? 없어요. 목과 상체도 없어요.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 있는 양쪽에서 머리를 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 합니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탄건의 윗부분은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죠, 다른 거랑. 이 지금 있는 자화상의 인물, 외양, 묘사, 특이점.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성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죠.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성화 가운데서도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으며 국보제 240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국보래요.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사람?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군지 알려주는 글씨가 한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기,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는데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제가 이제 윤두서 씨의 이제 호예요. AKA 그러니까 랩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제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17줄이나 보인대요.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둘둘 말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려 생긴 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되지도 않았다.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대요. 자, 여기 씁시다. 이 자화상이 미완성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죠. 미완성일지도 모른다는 미완성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추정. 이렇게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예쁜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봄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 찬문은 이제 이 서화 옆에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글이래요. 글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어는 윤두서의 자래요. 왜 이렇게 또 랩네임이 많아? 어쨌든 6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한자가 30cm니까요. 6자면은 6, 3, 18, 180이 좀 안 된대요. 키가 엄청 크셨네요. 긴 수염이 나무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행하는 풍문은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하곤의 찬문에 이 사람의 어떤 뭐라 말해야 돼? 외양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윤두서의 이름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 자화상이 윤두서라는 인물인 거를 알 수가 있던 거죠. 아이고, 계속 봅시다.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다. 그런데 그래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 일찍이 감시관이 높았던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대했을 때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일이 있었대요.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생략. 왜냐면은 이거가 왜냐면요 얼굴만 둥둥 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화상의 첫인상이 충격적인 이유죠.
자화상의 첫인상이 충격적이었던 충격적이었던 이유입니다. 너무 감성이었다.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르는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보이는 이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그냥 이거요. 왜 충격적이야? 이거라고요. 이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신의 미감과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이래요. 왜냐면 귀와 목과 상체가 없이 그냥 머리만 덜렁 있다니까? 그 머리도 귀가 없다라니까요. 자, 왜냐면은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여기 사자성어 다 적으세요. 이거 안 적으면 진짜 안 적고 틀려면 두십니다. 줄일 수도 없고 이거. 자, 써! 신체는 떨어가 피우까지 신체발부, 신체발부, 그 다음에 수지부모. 신체는 털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불감회상.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니라. 효지시야. 그래서 신체발부 수지부모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뒤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 외우세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그 다음에 아직 더 있다. 이거 뭐예요? 그래서 입신행도. 입신행도 양명. 야씨, 이건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 뒤에는 양명 어후세. 그 다음에 이현부모. 이거는 뭐야? 효지종야.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니들 연맥이려고? 그러니까 풀로 얘기하면 뭐야?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 입니다. 그때 외우세요. 이거 사자성어고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이거를 함부로 생략할 수 있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림은 생략을 했다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림이 미완성인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사대부들의 유교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신체를 야 여기까지 나오냐? 나오네? 생략했을 때 여긴 나오냐? 여기까지 나오네. 생각했을 때 했을 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생략하는 것은 신체 인부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 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기몽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1937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진속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옛 사진 속 윤두서의 모습은요,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대요. 어라?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면 지워졌다는 소린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더 어지러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옷 하나, 그러니까 머리만 둥둥 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몸이 드러나 있는 게 좀 더 느낌이 다른가 봐요.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의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대요. 자, 여기서부터 가로치세요. 단정하게 여민 어깨가 정돈된 옷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고 고르게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넓은 기세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뜨거운 천 사이는 주얼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기체, 턱의 질,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듯 얼굴을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조인공이 편안하게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 씨. 응, 쓰세요.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나타난 상반신 의금. 아, 뭐가 파시. 이거요?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앞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이었다.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게 이룰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아까 무섭다며, 섬뜩하다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성이 그 후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왜 없어졌어? 비밀은 몸이 유탄으로 그려진 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굴만 남아있는 이유래요. 현재 자화상이 뭐만 있는 이유? 얼굴만 남아있는 이유. 유탄이란 요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죠, 연필은 지워지죠. 어디 갔어?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수치다.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는 때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게 유탄의 용도죠.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잡는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거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에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는 부드럽게 누워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아, 그러네, 여기에 뭐가 자국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차의 추측 근거.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 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앞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제 지금껏 조선 최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이 되었대요.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래요.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이미 완성도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술성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화상은 완벽한 예술성을 갖췄어.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대요.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라고는 작품 자체가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의 시기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래요. 이게 걸작이라 평가하는 이유래요.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의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자신의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대요. 밑줄 치고. 이게 뭔 소린가요?
자화상이 완벽한 예술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완성 이게 미완성인 게 그 작가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 흔적이래요. 그래서 완성을 못했다는 거야. 너무 그렇게 성찰을 많이 해서. 그게 예술성이라는 거예요. 예술은 너무 어렵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예술이란 걸.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선은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어려워요. 이게 좀 비문학 비스무리한 글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내용 파악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우리가 아는 거, 이 글을 쓴 사람이 내용을 어떻게 써?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추론의 전개 과정을 갖췄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평가 문제집에 또 정리가 잘 돼 있을 겁니다. 그 문제 푸시면서 우리가 적었던 것들 평가 문제집에 이렇게 이쁘게 잘 모아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